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네. 오늘이 6월 10일 60항쟁 33주년.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행사 기념식 치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유공자들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12분께 이제 훈장도 수여했습니다. 혼정 수였어요. 참. 예, 오늘 지금 예. 33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예전에 60항쟁이 있을 때만 해도요.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피워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항쟁도 하고 투쟁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도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협치, 타협, 그다음에 대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사 정권처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 네. 사회가 좀 더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토론하는 문화가 되고 장성철 소장이나 저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네.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참 실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정쟁이 흐르고 이념적인 논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발전해 가야 될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공정과 타협 서로 합의하는 이런 게 예. 과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나만 옳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77석이라는 그런 막대한 힘, 국민들의 민심을 갖고 야당을 무시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87년도 6월 10일 날 그렇게 국민들이 나섰던 민주화의 열망, 그것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석수만 갖고 야당을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 타협, 조정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 이제 독선에 대한 이제 경계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간에 권력자들이 이제 새겨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오늘 60항쟁 33주년 관련 약간 두 분의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국회 본회의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상임위 정수조정 규칙 개정안은 처리를 했는데요. 아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보건복지 쪽 또 산자위 쪽 정수는 좀 늘렸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쪽은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사실 산자위 같은 데는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산자위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자위나 국토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가 중요하게 됐잖아요. 또 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업무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상임위가 복지는 2명이 늘어나고 산자위 1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 빠진 3명의 숫자를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 이 세 군데에서 빼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합의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에는 전혀 이견이 없이 합의는 잘 하시는데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서로 싸우시는 모습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뭐 상임위 조정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합의를 못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이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합의를 잘 하시는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특정하게 비중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을 확장하게 돼 있지만은 좀 이권과 관련된 것도 늘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시네요. 저 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 이 말씀에 좀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이권도 아니고 별 문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이미 다 나눠져 있는데 그냥 뭐 한두 명씩 명분을 달아서 높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솔직히 제일 상임위가 국토해양인데 하나도 안 늘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요일 날 있을 그 최후의 결전을 앞둔 네. 하나의 시간 벌기였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 보좌관, 운영위원장실 보좌관을 했거든요. 네. 이거 다 봤어요. 규칙을 다 보고 다 도식적으로 나누는 거 다 봤거든요. 그때마다 한두 석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문제 아니다. 뭐 그거 다 봤다는 얘기는 지금 최진봉 교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최진봉 교수께서 이렇게 지금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네. 협상을 해서 잘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8일날 무조건 일정대로 지금 정해서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연기하고 해가지고 좀 협상하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협상은 하는데요. 자꾸 그냥 법사위를 내가 가져갈래.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가지고요. 한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거고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 상당히 강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요. 또 제가 또 우리 강한 앵커님을 위해서 내부 분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가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그러지 말고 좀 배려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 좀 우리가 그냥 가집시다. 예결위 당신네 가져. 그냥 법사위는 우리 줘.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가 그냥 표결 처리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강공 얘기를 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협상 카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로 협상이라는 것이 뭐 주고받고가 아니라 가서 사정만 하고 있다.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늘도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들 모여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냥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보면 강대강 대치가 금요일 날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사위는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는 이 생각이 형식상으로는 강대강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강대약이네요. 그러니까. 완전 약이죠. 저는 이제 장수현 소장이 예측한 거와 다르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자구하고 체계 심사권을 좀 다른 것으로 이관하거나 없앤다고 하면 법사위원장도 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조절이 된다면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게 미래통합당은 자구하고 체계 심사권을 가지면서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만약 자구 체계 심사권을 외부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그걸 감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국회 사무처 안에 법제실이 있는데 법제실에서 그걸 담당해서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상원 역할을 하던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서 상원 역할을 하면서 법의 내용까지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부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지 예. 법사위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의 문제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풀리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지금 뭐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도 끝까지 우리는 뭐 이거 가져가야 된다. 뭐 자꾸나 체계 심사권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이게 사실 처음에 생긴 2대 국회 제2대 국회에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임위 별로 그 법률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벌써 상임위마다 법률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회법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그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 9가지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를 법제위하고 체계 자구 심사권을 입법조사처로 넘기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통합당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먼저 이 법안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법사위로 넘겨가지고 이거를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이 일하는 국회법이 제출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합당은 핵심 쟁점인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갖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과 민주당 각각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또 반복된 얘기인데요. 자꾸 체계 심사권의 문제라고 보면 이걸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법제위 같은 경우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안은 이렇습니다. 40-50명 정도로 만들고 특위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하고 체계 심사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럼 결국 똑같아져요. 이미 그 안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제가 볼 때 그건 어려워졌다고 보고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두 개를 나누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자꾸하고 체계 심사권을 갖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요. 그걸 가지고서 뭐 예컨대 다른 상임위 통과된 법안들을 가지고 또 발목을 잡고서 그 법안이 통과 못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자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의 법사위 체계로 충분히 운영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그 기능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기능을 네. 가지고 봐야지 이걸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어쨌든 간에 현재 법사위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누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조정이 오히려 중요한 먼저 선결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으로서의 이제 원론적인 그다음에 역사적인 고찰과 더불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누가 위원장 자리 가져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했던 법제위와 사법위 이렇게 나누는 게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법제위 사법위 나눈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그 이란 국회법안에 그대로 좀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금요일까지 어떻게 합의 보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서로 양보 안 하겠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체계하고 자꾸 심사권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되거나 일정 부분 축소가 되면 법사위원 누가 맞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네. 예. 일단 금요일까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양당의 지금 현재까지 입장은 상당히 완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합의를 보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각 당에 가서 의총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할까 상대방 의견 다 의원들한테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자칫 잘못하면 금요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선출한다 네. 이렇게 보시네요. 예. 지금 두 분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법제 기능에 대한 분리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정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한을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끔 하는 이것도 보완 보충 과제로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 열리게 한다라든지 매달 국회 한다든지. 패스트트랙처럼 비슷하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네. 법사위에서 계속 물고 붙잡고 못 두게. 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뭐 임시회 본회의 이것도 매달 열자. 그리고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2시간 지나면은 자동 폐기가 되는데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냥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꾸는 지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결국 법사위 왕자에 앉을 사람은 누가 되신다고 보신지 먼저 최 교수님. 지금 현재 물망이 오르는 분은 이런 분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어요. 최 교수님 얘기하면은 그분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이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장성철 소장은 저는 누구라고 지명은 안 했고 지금 현재 물망이 오르고 있고 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은 민주당에서 한 분이신데 박범계 의원이에요. 예.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간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죠. 경험이 예. 많아서 아마 이제 이분이 만약에 민주당이 맞는다면 이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통합당은 김기현 의원하고 김도우 의원 두 분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김도우 의원은 뭐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 활동은 없었지만 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마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아직까지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적인 가능성과 소망하는 바. 두 가지 얘기해 현실적인 주세요. 것은 박범계 의원이 될 거고요. 네. 소망하는 바는 김도우 의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관련 얘기를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지금 정치권의 의제를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관련도 이현령 비현령으로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의제로 던지기도 하고 또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다 이현령 비현령 할 수 있게끔 던지고 있는데 두 분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 자체는 저는 뭐 찬성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점이거든요. 이게 일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아니면 의견이 모아져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뭐 로드맵이나 아니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슈 선점을 해서 계속 던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슈들을. 근데 그 이슈가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한이 없다 보니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좀 뭐랄까요, 걱정이 들어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당내에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성을 좀 더 깊이 볼 텐데, 이러다가 또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강하게 얘기하셨다가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잠깐 물러서는 모습을 또 보이셨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바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논의하고 당내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말씀을 던지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정당으로 바꾸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먼저 화두를 던져서 선점해 나가는 것은 미래통합당과 보수파 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작년에 황교안 체제하에서 매주 나가는 그런 장애 집회를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정치권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2016년에 스위스에서는요, 월 284만 원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냐면요, 재원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스위스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50%가 되고 부가세가 대략 20%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 기본소득 당신들 어떻게 할래요? 찬성해요? 반대요라고 했을 때, 자, 당신들 지금 세금 부담률 50% 올리고 부가세도 한 2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가 기본소득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찬성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는 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거짓말쟁입니다. 네. 판타지랍니다. 판타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선일 소장이 얘기했듯이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지금 우리가 당장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요, 기본소득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잖아요.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장 이제 취업이 안 되고 4차 산업시대 되면 AI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일자리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에서 생활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김종인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도 청년 기본소득 비슷한 그렇죠. 개념 예, 그런 꺼냈었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는 문제는 지금 당장 시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 소장 지적처럼. 예. 그러나 특정 세대나 특정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점차 우리가 이걸 확대 갈 수 있는 재원 마련이나 아니면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요, 저는 자꾸 기본소득에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OECD에서요, 선진국 기본소득 실험, 이것이 빈곤율을 높인다. 오히려 더 빈곤율을 높인다. 예를 들면 청년 수당을 주면요, 청년들이 아 그래 나 이 돈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나 그냥 일 안 할래 라는 것이 조사가 됐대요. 예. 그리고 2019년도 핀란드에서는요, 실업자에게 월 72만 원 주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했던 핀란드나 아니면 이런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발전을 못했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일 안 할 거다. 네. 이것도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인 거지 실제 그럴지 안 할지는 실행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해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냐면 관광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요, 1년에 8천만 명의 관광객 갑니다. 스위스, 핀란드, 다른 여러 나라들 다 5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가요. 코로나 시대에 타격이 크겠네요. 지금은 되게 크죠.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년에 60조가량 순이익을 얻는데 180조를 순이익으로 관광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관광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 예컨대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기초적으로 제공해주면 시간을 벌여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아예 포기하지 않고 뭔가 기회를 줘서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해야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년들이 저는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기본적인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민주당 당 대표 지금 이제 경쟁 관계 관련 질문 마지막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김부겸 전 의원과 또 같이 하는 중진들 당권 대권 분리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낙연 의원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당권 대권 분리는 이미 당원에 반영돼 가지고 1년 전에 분리하는 것이 당권 대권 분리인데 사전에 또 추가 당권 대권 분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얘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분리해. 분리하니까 프레임을 바꿔야 돼. 프레임을 바꿔서 분리가 아니고 분리. 네, 예. 프레임을 바꿔서 자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당에 부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선거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뭘 하겠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오잖아요.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면서 나 대권 후보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까지 저버리고 얘기한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불리한데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온 돌파 건데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하. 돌파 전략이 되려면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의지가 확고하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김부겸 의원이 어떻게 세력을 규합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던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친문 진영의 지지를 일정 부분 얻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권 대권을 분리해서 본인이 대권에 도전을 안 하고 당권만 잡겠다고 하면 일정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친문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전 총리고 지금 의원이죠. 이낙연 의원이 대권을 가는 부분에 견제 세력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후보를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권을 일단 김부겸 의원한테 주고 그 김부겸 준다는 표현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원을 하고 김부겸 의원의 장권을 잡으면 그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친문 진영의 후보를 누군가를 내세워서 이낙연 후보와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김부겸 의원에게 친문 세력이 일정 부분 지지를 보내서 당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단독 선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 관계가 형성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네. 어떻습니까? 경쟁 관계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낙연 대선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그 선거 구도가 이낙연 대 반 이낙연 구도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유리하죠. 여러 가지 견제가 있고 많은 구설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8월 달이니까 많이 남아있긴 하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문 세력이 어떻게 친문 진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친문 진영이 어떤 형태의 스탠스를 취하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당내 주류는 친문 진영이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이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대권의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느냐가 결국은 김부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당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못 잡아요.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예. 장성철. 오늘은 보니까 뭐 장성철 소장과 진진봉 교수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장성철 소장이 크게 반박하는 네, 우리도 그랬네요.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